신사임당 채널에서 제가 작년에 연말 되면 10만 불 정도가 될 것 같은 바램과 여러 이유들 때문에 그 정도 갈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앞으로 이 관련된 규제들이 6월달 이후부터 풀리고 유동성 같은 부분들도 완화적으로 전환된다면 150K나 뭐 200K까지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 개인적인 바램을 좀 보수적으로 말씀드리면 까지는 좀 넉넉하게 열려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봉천동의 현인 봉현이 형이라는 필명으로 온라인에서 활동하고 있는 나는 월급날 주식을 산다, 비트코인을 산다 책을 2권 쓴 작가이고요. 현재는 퇴사하고 개인 사업을 대략 1년 정도 했는데, 또 암호화폐 대중화 관련해서 뭐 비트코인 지갑도 만들고 채굴기 관련해서 좀 컨텐츠도 만들면서 사업이 커져가지고 법인 사업으로 전환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런 이제 대한민국 30대 청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랜만에 신사임당 채널에 출연했는데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좋은 인사이트가 있으면 저도 최선을 다해서 공유 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의 최근 가격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 흐름은 안 좋았다가 가까스로 지금 다시 90K 돌파하면서 살아났습니다. 트럼프가 작년에 이제 확정이 되고 나서 10만 불을 넘어가면서 분위기가 좋았다가 이후에 관세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았죠. 한마디로 정리하기는 어려웠지만 굉장히 혼란스러운 정책들이 무더기로 계속 발표가 되면서 위험자산에 대한 회피 신호, 회피 수요를 자극해서 비트코인이 최대 7만 한 4천 달러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최근에 좀 반등을 한 상태고요. 트럼프가 특히 4월 2일 이후에 그 해방의 날이라고 선언을 했어요. 무역 정책에 대한 어떤 대대적인 개편을 진행을 하고 기본관세 도입하고, 이게 뭐 우방국이나 적대국 예외 없이 상호관세 부과하면서 시장이 많이 변동성이 커졌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미국 자산에 대한 회피 수요가 늘어나면서 금과 같이 좀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많이 떨어졌었던 이슈들은 뭐 개인적으로는 불확실할 때는 비트코인이 원래 더 주목받아야지 정상인 상태인데, 대중들이 이 자산에 대한 이해도가 여전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위험 자산처럼 반응을 했고, 최근에 한 며칠 전이죠. 관세 정책 관련해서도 조금 더 완화적인 이야기가 나왔고, 그다음에 연준 의장에 대한 압박이 조금 더 줄어들면서 비트코인이 다시 상승을 했는데, 그게 좀 펀더멘탈과 이제 좀 관련 있게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다 정도로 저는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임기 전후로는 비트코인이 펀더멘탈보다는 어떤 그런 이슈에 의해서 많이 움직였는데, 최근에 들어서 다시 상승한 거는 비트코인이 본질은 안전자산인데 그 안전자산의 펀더멘탈에 맞게 반응하고 있다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46일 만에 9만 달러를 회복한 배경이 무엇인가요? 트럼프 당선 이후에 계속해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트럼프가 임기를 시작한 이후에는 비트코인이 10만 불에서 지속적으로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떨어졌는데, 최근에 미국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신뢰가 좀 떨어지면서 금이 계속 주목받고 있었고, 요 며칠 전에 이제 연준 의장에 대한 조금 더 그동안 계속해서 압박하는 듯한 발언들을 많이 했었는데, 완화 발언도 있었고 관세 관련해서도 조금 더 협상할 여지가 있다라는 식의 또 이야기가 되면서 비트코인이 다시 좀 주목을 받은 상태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연관이 있었고, 또 한 가지 제가 주목을 이제 하고 있는 건 폴 애킨스라고 이제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새로 취임을 했는데, 이 사람이 예전에 위원으로 재직했을 때부터 기업에 친화적이고 또 규제 완화적인 어떤 성향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취임하고 나서도 암호화폐 산업 관련해서 본인은 가장 우선순위에 정책을 두고 있다라고 하면서 좀 더 유연한 규제 환경을 사람들이 기대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도 가격이 상승하는데 좀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마이클 세일러도 이 SEC 체어맨 폴 애킨스가 이제 will be good for 비트코인, 비트코인이 좋을 거다 이런 식의 이제 발언도 이제 얹으면서, 제가 봤을 때 이런 종합적인 부분들이 비트코인이 다시 반등하는데 동력으로 좀 작용한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의 펀더멘탈에는 변함이 없다고 보는 게 맞을까요? 네, 그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의 펀더멘탈은 딱 하나거든요. 희소성. 그러니까 그 희소성이 뭐 공급량이 늘건 또는 희소성은 그대로인데 갑자기 수요가 왕창 줄어들건 해서 펀더멘탈이 바뀐다고 한다면, 이게 이 자산의 본질 가치가 훼손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금 같은 경우도 성질이 바뀌지 않고, 그리고 그러니까 공급이 무한정 늘어날 수 없다고 우리가 믿고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가속화되고 격화되는 상황에서 선택을 하잖아요. 그래서 금 가격도 뭐 현물 선물 기준으로도 다 3,000불이 넘어서 최고가를 찍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동일한 성질을 갖고 있는데 성능이 조금 더 좋은 버전이라 원래는 금처럼 계속 사상 최고가를 찍었어야 하지만, 금은 우리가 5,000년 동안 신뢰가 있고 비트코인은 뭐 이제 겨우 10년 조금 넘은 자산이라 아직은 신뢰가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방향성이 일관되지 않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변동성이죠. 방향성이 일관되지 않게 계속해서 시장에서 불확실성, 그러니까 불안해 보이지만 이 실제 본질을 파고들면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펀더멘탈만 봤을 때는 훼손된 적도 없고 트럼프가 이런 식으로 뭐 어떤 규제, 무역 규제로 인해서 계속해서 시장을 흔들 경우에는 금처럼 원래 안전자산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수요가 몰려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대중들이 비트코인을 금처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대중들의 오해 때문에 그런 이 변동성이 발생을 했고 실제 온체인 데이터들도 보면 원래 비트코인을 많이 갖고 있었던 지갑에는 비트코인이 늘어났고 비트코인이 좀 적었던 지갑의 비트코인들은 많이 줄었거든요. 네, 그런 걸 봤을 때는 네, 펀더멘털은 변한 적이 없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가상자산과 관련해 주목할 만한 이슈는 무엇인가요? 네. 가격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 사실 이 4 개월이라는 시간, 그 트럼프 임기 이후에 대략 한 3 개월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는데 어떤 규제나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 3 개월은 무언가 바뀌기에는 아직은 사실 조금 부족한 기간이거든요. 제가 가장 기대하고 있는 그리고 주목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이슈들은 우선 이 시장이 조금 더 안정감이 있고 규모가 커지려면 어쩔 수 없이 기업이랑 국가 단위의 자본이 들어와야 되고 그 두 개의 자본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지금 있는 규제들이 좀 완화가 되고 해소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는 SEC 의장이 교체된 부분이 이제 암호화폐에 그동안 조금 제한적이었던 그 규제들을 많이 풀어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많은 자금들이 유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성장입니다. 미국이 본인들의 이제 국채, 부채를 수출을 해야 되는데 더 이상 사줄 국가 정부가 마땅치가 않다 보니까 이제 테더나 뭐 서클이나 그 외에 페이팔 또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같은 여러 프로젝트들의 본인들의 국제 수요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면서 부채를 좀 이관하고 그런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는데 아마 저는 이 스테이블 코인이 조금 더 대중화되면 자연스럽게 디지털 상에서 더 희소한 자산인 비트코인으로 수요가 많이 몰려갈 수 있을 거라고 해서 조금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페이팔에서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인 PYUSD 같은 경우는 아마 오늘 발표했는데 지갑에 보관하고 있을 때 이자를 국채 이자인 한 대략 한 3에서 4% 정도를 주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조금 중요하게 이제 보고 있고 스테이블 코인도 중요하게 보고 있고 세 번째로는 지금 최근 들어서는 검토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진 않지만 미국 이외에 여러 국가에서 비트코인 ETF, 현물 ETF를 승인하거나 어떤 전략 자산의 지위에 준하게 비축하는 움직임들이 생기면 저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가격에 중요한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기업과 국가의 비트코인 비축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기업이나 국가가 비트코인을 비축을 한다면 아무래도 기업이든 국가든 본인이 발생시킨 부를 안전하게 저장을 해야 되는데 저는 현 시점에 이제 비트코인이 금이나 전통적인 가치 저장 수단인 뭐 흔히 말하는 국채였는데 국채는 미국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서 수요가 많이 올라가기가 좀 어렵게 되었고 그러면 전통적으로는 금이나 부동산이 있는데 부동산 같은 경우도 사실 한계가 있고 모빌리티가 좀 떨어진다는 측면 때문에서 선호하지 않고 정책적인 부분 때문에 뭐 국가나 기업이 부동산에 왕창 살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금인데 금도 물리적인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저는 디지털 상에서의 어떤 그 금의 희소성을 완전히 구현해낸 비트코인으로 몰려갈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뭐 정부든 기업이든 개인이든 결국에는 가치를 발생시키는 사람들은 그 가치를 저장해서 미래로 보내고 싶어 하는데 그 대상이 그냥 비트코인이 될 것 같아서 저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이룬 봉현이 형은 지금 같은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시나요? 팩트를 놓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비트코인 기준으로는 뭐 최고 가격 대비해서 지금이 94,000달러가 넘었으니까 뭐 대략 한 10% 정도 빠진 거라서 만약에 비트코인만 모으시고 또 떨어졌을 때 매수하신 분들은 아마 그렇게 혼란이 많으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마 알트코인이나 또는 그 외 변동성이 큰 주식들을 투자하신 분들은 조금 힘드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냥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봤을 때 비트코인만 놓고 보면 하락률이 그렇게 높지 않고 다른 주요 자산 그러니까 정말 빅테크 기업 대비해서도 오히려 양호한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이제 개인 자산의 대부분이 이제 비트코인 현물을 원더케이 하드 월렛에 보관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가격 변동이나 또는 거래소 파산 이슈 이런 걸로부터는 조금 자유로워 가지고 뭐 심리적인 상태는 막 그렇게 나쁘진 않았었던 것 같고요. 긴 호흡으로 그래서 바라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첫 번째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저는 이제 경제적 자유를 잃었다기보다는 그냥 경제적인 여유라고 좀 표현하겠습니다. 뭐 그런 상태고 저는 계속해서 최근에 특히 그 80K 아래로 떨어졌을 때는 뭐 여러 가지 제가 가용할 수 있는 여러 대출들을 활용해 가지고 추가 매수했고 그것도 제가 그때 당시에 그 작가님한테도 보여드렸었잖아요. 요즘 이렇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되게 좋은 자산을 샀고 가격의 하락이 그 자산의 펀더멘털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면 사실은 그 가격이 떨어져서 좋은 자산을 많이 사는 거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조급하시거나 불안하신 분들은
생각을 조금 더 달리 해 보시고, 만약에 내가 투자한 자산이 좀 불안하다, 가격이 떨어졌는데 이게 펀더멘털에 영향을 준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게 공부가 부족하거나 정말 그 자산이 좋은 자산이 아니거나. 그래서 이렇게 좀 만약에 지금 어렵거나 힘드신 분들은 쪼끔 더 자산에 대해서, 본인이 투자하는 자산에 대해서 공부해 보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비트코인 폭등 시점과 이에 따른 매수 타이밍은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비트코인을 이제 관심 있게 보면서 실제로 투자를 하면서 또 성과를 내기까지 거의 10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는데요. 그 상황을 다 돌아보면 뭐 모두를 복귀할 수는 없지만, 뭔가 타이밍이라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전 맞출 수 없다라는 게 제 결론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꾸준히 매수를 하다가, 뭔가 펀더멘탈의 변동 없이, 만약에 가치 변동 없이 가격이 많이 떨어진다. 그 많이의 기준도 사실 매번 달라요. 어떨 때는 비트코인이 고점 대비 80% 떨어진 적도 있었고, 그 이후에 50, 그다음 최근에 35%까지도 떨어지면서 이 변동성이 좀 큰데, 길게 보면 그 변동의 폭도 굉장히 많이 좁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일 단위로 방향성은 많이 왔다 갔다 하지만, 실제 데이터 상으로 월 단위로만 봤을 때도 폭이 많이 줄어 가지고, 그래서 저는 뭐 매수 타이밍이나 매도 타이밍 자체를 재지 않고, 그냥 떨어지면 좀 더 사고 뭐 이런 식의 저는 전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좋은 매수 타이밍이나 매도 타이밍을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비트코인을 아무것도 정말 하나도 갖고 있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10,000원, 50,000원이라도 그냥 가격 상관없이 좀 투자해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타이밍은 어쨌든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원하시는 답변을 제가 쪼끔만 더 찾아보면, 미국이든 중국이든 뭐 유럽이든 유동성 관련해서 계속해서 뭐 이게 통화 정책이든 재정 정책이든, 지금의 어떤 각국 정부가 봤을 때 위기 상황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유동성들을 공급할 수밖에 없고, 유럽은 지금 무역 전쟁 우려라고 하면서 최근에도 금리 또 인하해 가지고 6회 연속으로 인하해서 지금 미국이랑 금리 차이 2% 이상 넘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최근에 많이 떨어졌을 때가 매수 타임이라고 보고 있었어 가지고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유동성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체크했을 때는 뭔가 특정 시점에 타이밍을 딱 맞춰서 노리기보다는 그냥 꾸준히 좀 매수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반대로 비트코인 매도 타이밍 신호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매번 같은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일단 저는 비트코인을 현재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대상 중에서는 가치 저장의 측면에서는 가장 상위 레벨의 자산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가급적이면 팔지 않고 최소 5 년에서 10년 정도는 장기 투자하시라는 말씀을 거의 반복적으로 드리고 있는데요. 매도 타이밍은 솔직히 말해서 어떤 특정 시그널이 있어 가지고 매도를 한다기보다는, 그냥 저는 제가 돈이 만약에 필요해지면 매도할 거라서, 제가 막 모르는 부분을 안내 드리긴 좀 어려우니까 이 부분은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좀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비트코인 가격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신사임당 채널에서 제가 작년에 연말 되면 10만 불 정도가 될 것 같은 바램과 여러 이유들 때문에 그 정도 갈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앞으로 이 관련된 규제들이 6월 달 이후부터 풀리고 유동성 같은 부분들도 완화적으로 전환된다면 150K나 뭐 200K까지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 개인적인 바램을 좀 보수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리고 유도까지는 좀 넉넉하게 열려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들이 전제 조건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 암호화폐에 좀 친화적인 정책들이 계속해서 이제 나오는 부분들, 왜냐면 그동안은 하겠다라는 행정 명령만 있었던 거지, 실제로 구체적으로 실무단에서의 어떤 움직임들은 하나도 나오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트럼프가 이제 취임한 지 겨우 2달 조금 넘었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했었던 거고, 뭐 SEC 의장도 새롭게 취임을 했고, 암호화폐 관련된 정책들을 최우선 순위로 이제 진행하겠다라고 말을 했고,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정책이 도입이 되고 시장에 신호를 준다면, 저는 올해 말까지는 충분히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가격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금리 부분에 있어서도 트럼프는 금리를 내리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고, 사실 금리를 내리지 않더라도 다른 방식으로도 어쨌든 통화 정책을 통해서, 재정 정책을 통해서 시중의 유동성을 더 늘릴 수 있는 부분들은 있거든요. 본인들이 원하는 그 어떤 특정 섹터에. 그래서 저는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으로 미국이 중국을 무너뜨린다는 주장을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비트코인이 뭐 미국이 중국을 무너뜨리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주장을 뭐 들어본 적은 있어요. 근데 사실 구체적인 근거를 제가 들어본 적은 없지만, 뭐 그거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일단 중국은 기본적으로는 비트코인을 10몇만 개를 보유하고 있어요, 정부도. 하지만 대외적으로 비트코인 말고 이 비트코인을 금지하고 있고, 대신에 금을 비축하고 있고, 개인이나 기업들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막 당근마켓에서 실물 금 거래하면 중국인들이 한국에서도 되게 많이 와요. 그 정도로 비트코인보다는 중국은 대외적으로 금을 좋아하는데요.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채로 더 이상 가치 저장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통제가 그나마 비트코인보다는 쉬운 금을 더 이렇게 계속해서 비축할 수밖에 없고요. 다만 저는 이 역사적인 측면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전에 청나라가 마지막까지 은분이제를 고집을 했었거든요. 본인들이 은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그때 전 세계적으로는 금분이제가 사실 대세가 되어가고 있었는데, 끝까지 은을 고집했던 청나라가 은의 가치가 금 가격 대비해서 계속해서 절하가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나라가 망했었던 이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아마 비트코인이 중국을 무너뜨린다, 미국이 비트코인을 통해서 중국을 무너뜨린다라고 한다면, 정부 차원에서 금을 모으고 있고 개인 기업 차원에서도 그렇고, 미국이 또는 미국 외의 국가들이 비트코인을 금보다 더 좋은 자산으로 받아들이면 중국이 보유한 그 측면에서 중국에 타격을 줄 수 있다, 비트코인이. 그런 이야기가 한 가지 좀 공감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비트코인은 이 개인 지갑이라고 하는 곳에 이동을 하면 자본을 통제받는 국가에서도 가치를 저장하고 국외로 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공산당 정부가 기업도 통제하고 부자들도 통제를 하지만, 자본, 그러니까 가치를 축적하고 발생시키는 거는 이제 각 그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이라서, 비트코인을 만약에 중국 부자들이 그걸 활용해 가지고 국내에 있는 자본들을 가지고 조금 더 유연한 국가로 나간다면, 그러니까 자본과 인재가 모빌리티 높은 비트코인을 만나서 조금 더 포용적인 시스템으로 이동을 한다면, 저는 중국 정부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막 중국 정부도 자국의 인재들을 이제 막 외부로 나가지 못하게 막기 위해서 그 딥시크 개발한 AI 인재들 여권 뺏었다는 막 그런 기사도 제가 봤었어요. 과연 이 중국이라는 공산당 정부가 IT, AI 기술이 발달한 걸 가지고 과거의 정부들이 하지 못했던 만큼 정말 인재나 자본의 유출을 통제할 수 있다면, 중국이 당연히 막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원래 자본과 인재는 항상 역사적으로 보면 유연한 시스템으로 흘러가게 되는 게 전 자연 법칙이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자본과 인재가 모빌리티가 높은 비트코인을 만나서 그걸 가지고 미국으로 온다면 중국에 큰 타격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전쟁을 하지 않고도. 그래서 아마 비트코인이 중국에 어떤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주장하는 거에 대해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도 한두 달 전에 그 돈이 많은 사람들한테 기부 형태로 미국으로 온다면 그 골드카드라는 걸 좀 주겠다. 대략 금액은 500만 달러 정도가 되고, 그 500만 달러가 원화로 치면 한 70억 정도 되는데, 이게 투자 이민이 아니고 기부예요. 대신에 너네가 이 골드카드를 사면 너네 나라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미국 대사관에서 비행기를 타서 가족들이랑 같이 미국으로 올 수 있어. 약간 이런 티켓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자세만 봤을 때도 트럼프는 그런 식으로 해외에 있는 그 국적을 가리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국적을 가리지 않고, 왜냐면 그 정도의 가치를 만들어낸 사람은 굉장히 정직하고 생산적인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미국에 많이 모이는 거는 미국에 굉장히 좋은 일이다, 뭐 이런 얘기를 상무장관도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측면에서 봤을 때 비트코인이라는 모빌리티 높은 자산이 아마 중국의 그 통제하는 정부에 어떤 타격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존의 경제 전쟁과 비트코인을 통한 패권 전쟁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결국엔 국가 간의 전쟁이나 경쟁이라는 게 더 많은 생산성, 더 많은 생산물을 만들어낸다라고만 보면, 결국 자본과 인재를 어떻게 우리나라, 우리 시스템으로 데려오냐가 사실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패권 전쟁이라고 했을 때. 왜냐면 지금은 이제 막 이런 인터넷이랑 또 많이 발달했고 사람들도 다 교육 수준이 높다 보니까, 뭔가 진짜 물리적인 전쟁은 자국 국민들한테도 그렇고 외국 사람들한테도 그렇고 뭔가 공감을 얻기가 굉장히 힘들고 굉장히 비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뭐 화폐나 환율 정책 같은 걸 통해서 보통은 이제 자국의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여 가지고 본인 국가의 기업의 힘을 키우고 세계의 돈을 자기 국가로 많이 가져오게 해 가지고 인재와 자본을 유치해 가지고 이렇게 보통은 경쟁을 한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데, 저는 이 비트코인도 똑같이 만약에 전 세계에 어떤 좋은 기축 자산으로 자리를 잡게 된다면, 이거를 이제 많이 보유하기 위한 어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전쟁이죠. 이것도 따지면 비트코인 서로 비축하기 위한 전쟁. 네, 그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에는 그 국가의 경쟁력이라는 게 모빌리티가 좋은 비트코인을 만약에 만난다면 자본과 인재가 자유롭게 옮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각 국가가 이제 앞으로는 비트코인의 이런 모빌리티 있는 그러니까 꼭 비트코인이 아니어도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에 조금 더 친화적이면서 이걸 가지고 자기네 나라로 많이 올 수 있게 어떤 그런 제도 같은 것들을 많이 확보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인재와 자본에 대한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될 거라고 좀 보고 있고,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7월에 그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비트코인이랑 암호화폐의 셀프 커스터디, 그러니까 지갑 이동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거래소에서 두는 거 말고 그거를 헌법적인 권리로 보호해 주겠다라는 발언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그 모빌리티 높은 자산을 통해서 각 국가가 더 뭐 세금에 대한 혜택을 준다든지 각 국가가 이런 암호화폐 모빌리티 있는 자산에 대한 여러 가지 그 페이버를 주면서 자국으로 자본과 인재를 계속 데려오려고 할 것 같아요. 네, 그게 저는 패권 전쟁이 새로운 패권 전쟁이지 않을까. 왜냐면 달러 자체는 사실 계속해서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라고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전통적인 우방국도 미국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고 뭐 일본도 이번에 관세 맞은 거 보면은 이게 뭐 이렇게 좀 더 잘 보인다라고 해 가지고 통하는 게 아닌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기존의 물리적인 전쟁으로 사람을 빼앗고 뭐 어떤 보물을 빼앗고 금을 빼앗아서 자국으로 가져가는 것보다는 그런 물리적인 싸움은 내외부에서 공감을 얻기 어려우니 이런 모빌리티 높은 자산들을 더 많이 포용하고 또 더 많은 인재와 자본들이 올 수 있도록 네 더 경쟁적으로 좋은 시스템을 만들 것 같고, 그게 이제 새로운 패권 전쟁이다. 그래서 네 비트코인과 암호화폐가 중요하다. 뭐 이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의 중국 영향력 약화시키기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저는 가능성보다는 미국 입장에서는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그 비트코인만을 통해서 중국의 영향력을 약화시켜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모든 거를 다 가동해 가지고 중국의 추격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왜냐면 특정 부분에선 중국 정부가 앞서 나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견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비트코인이든 뭐 무역 관련해서 계속해서 관세를 때리던 미국은 지금 액션을 취할 마지막 단계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절박합니다. 뭐 무역 규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국으로, 왜냐면 미국은 지금 생산 설비가 굉장히 많이 없기 때문에 인프라 자체가 없어서 현대차가 최근에 30조 이상의 투자를 발표한 것처럼 우방국에 나눠 줬던 뭐 여러 제조 설비들을 자국으로 가져와야 되고요. 또 동시에 자본과 인재를 데려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좀 더 모빌리티가 높은 자산을 계속해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본인들도 달러 가치가 절하되는 걸 대비하기 위해서 뭐 금이나 비트코인 같은 새로운 자산을 많이 비축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보면 미국도 금을 많이 갖고 있고 중국도 금을 많이 갖고 있는데 비트코인에 한해서는 이제 오피셜하게 중국 정부는 대략 한 20만 개가 좀 안 되게 갖고 있고, 미국도 또 똑같이 비트코인을 한 20만 개 정도 가지고 있는데 대신에 민간에서 갖고 있는 비트코인의 양이 미국이 진짜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만 해도 100만 개가 지금 벌써 훌쩍 넘어가고 있고, 미국의 상장, 비상장 기업들이 갖고 있는 것도 거의 뭐 100만 개 전후로, 왜냐면 마이클 세일러의 스트래티지만 50만 개 넘게 갖고 있고, 두 번째로 많이 갖고 있는 상장사 중에는 마라 홀딩스가 거의 5만 개 갖고 있고 이래서 그것도 100만 개가 넘고, 그다음에 미국의 대표적인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 거기에 내부에 있는 고객들의 비트코인 자산만 해도 80만 개가 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런 것만 대강 다 합치고 비상장까지 다 합치고 따졌을 때 한 400만 개 정도는 미국의 통제 범위 안에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추가로 추후에 저는 미국 정부가 암호화폐 관련해서 뭐 한 300만 개가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해서 채굴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채굴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새로운 기준이 금에서 비트코인을 넘어간다면 물론 미국도 손해가 있겠지만, 금이라는 자산의 가치 훼손으로 손해가 있겠지만, 반대로 이제 비트코인으로 자본이 많이 몰려오면 가장 많은 이익을 보는 것도 미국이기 때문에 저는 미국이 지금 이걸 실행하는 이제 과정에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도 그랬고 트럼프도 그 포트녹스라고 하는 군사 시설이죠, 정확하게는. 거기에 이제 미국의 대부분의 금이 보관되어 있는데 그게 실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확인해야 된다, 이런 발언을 계속했던 걸 보면 저는 네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중국의 어떤 영향력이 커지는 거를 막기 위해서 하고 있고, 이게 가능성의 문제보다는 미국이 패권을 내려놓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 있다 정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은 이에 반대해서 현재 기준으로는 어쨌든 하드웨어 측면에서 제조 능력이 더 우위에 있는 건 맞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파워가 강한 미국의 힘을 낮추려고 이제 딥시크 같은 것도 거의 무료로 그리고 낮은 비용으로 학습해 가지고 시장에 내놨고, 그다음에 BYD 같은 경우도 그렇고 본인들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뭐 공짜로 내놓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미국이 지금 현재 강한 게 소프트웨어 파워인데 그거에 대한 가격을 낮춰 가지고 어떻게 보면 미국을 견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서로 지금 본인들이 강점을 가진 걸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는 상태고, 미국은 어쨌든 중국 공산당 정부는 이 비트코인을 대중화하기는
당 차원에서 불가능하다 보니까 왜냐면 통제를 해야 되니까 네 그 측면에서 저는 비트코인을 활용하려고 보는 것 같아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한국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한국의 현 시점의 역할은 좀 분명한 것 같아요. 어쨌든 한국이든 대만이든 일본이든 미국이 갖고 있지 못한 제조 능력이 아직은 갖고 있는데 이걸 최대한 꼭 쥐어야 될 것 같고 말씀드린 대로 그 미국의 암호화폐 관련된 어떤 정책들이나 전략들을 빠르게 파악해서 그 흐름에 저는 빨리 올라타는 게 현실적인 어떤 방법이 되지 않을까 유일한 방법이자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저는 염두에 두고 있고 그 제조 능력을 계속해서 미국으로 빼앗기는 이 흐름 자체는 막는 건 솔직히 어렵다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지연시키면서 현재 갖고 있는 우리의 리소스를 활용해 가지고 뭐 AI나 또는 암호화폐 쪽 관련해서 쪼끔 더 친화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이 네 저희가 할 수 있는 거의 뭐 유일한 역할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방산 부분 쪽 그리고 조선 부분 강점을 갖고 있는 분명한 부분에서 정치인들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정치가 분들과 기업인들이 좀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국제 관계와 경제 질서에 미칠 영향을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가치관이 완전히 파편화돼 가지고 언어가 똑같아도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뉴스 일면을 너무나 자주 장식을 하고 있고 반대로 언어가 다르지만 GPT 같은 걸 통해서 서로를 이해해서 또 친하게 지내고 국경을 넘어서 우정을 나누는 사례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가 이제 정말 초개인화 시대가 될 것 같고 네 그럴 때 이제 개인이든 국가든 정부 차원에서 모빌리티가 높고 전 세계 어디서든 가치가 변하지 않는 그러니까 디지털 상에서 금과 같은 비트코인이 저는 글로벌 어떤 가치 척도의 표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표준이 되기 전에 미리 사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인 거고 앞으로는 뭐 개인이든 기업이든 국가 간에든 이 표준이 비트코인으로 바뀌면서 조금 더 정직하고 건전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